안녕하세요. 영양사 요점 정리 식품영양관계법규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저는 김현경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식품영양관계법규는 영양사 시험 어느 부분에 이제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거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법에 관한 큰 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자, 사실 법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 그리고 또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랑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들 우리가 사실 읽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죠.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에 있어서 그 말 뜻을 모르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들이 많아서 공부하기 더 힘든 이제 그런 과목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오늘은 먼저 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수업하면서 물론 계속 반복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법 용어들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개요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법에 관한 것들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얘기해 보는 거고,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다르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우리가 법에 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식품영양관계법규 파트가 우리 영양사 국가고시 전체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한 얘기들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법을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거 보는 시험 시간표죠.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할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요 내용, 요 법률대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고, 우리 다 알고 있듯이 1교시, 2교시 각각 나누어서 4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식품영양관계법규, 자, 이건 2교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60문제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9문항이 여기 있는 식품영양관계법규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사 국가고시 보러 가서 쭉 보고 제일 마지막에 관계 법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시험을 보면 그럼 이제 국가고시 전체가 마무리되게 돼요. 자,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 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양학부터 해서 식품영양관계법규까지 어떤 내용들이 출제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항목과 내용이 쭉 있는데, 그중에 식품영양관계법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렇게 6가지의 법률이 있어요. 자, 6가지 법률이 있는데 우리 매년 출제되는 문항수를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식품위생법에서 매년 5문항씩 출제가 돼요. 우리 아까 9문항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위생법에서 5문항이 출제되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는 법률이고, 자, 여기 있는 식품위생법 내에서는 총칙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 잠깐 할 정의와 목적에 관한 거, 이제 이게 법 전체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 내용 우리 같이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 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영업 중에서 영양사와 종사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리사,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급식소와 식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됐었는데 보칙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해서 크게는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식품위생법 내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학교급식법. 자, 이거 우리 영양사 국가고시 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취업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일 이제 중요한 거,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교급식법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학교 급식 관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요 내용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고, 이것도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우리 공부하면서 같이 볼게요. 그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4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4개의 법률에서는 3문제가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그중에 국민영양관리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여기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험 시간표나 아니면 또 영양사 관련되어 있는 우리 과목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영양사 시험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랑 진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요 안에 다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요거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영양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들어있어요. 그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거 이제 공통점은 여기 지금 표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 표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요 두 법률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보통 예전에는 이제 번갈아 가며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언제는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출제된 적도 있어서 여기는 각각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도 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과 그걸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떤 이제 법에 적용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우리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은 전체적으로 6개지만 요 중에서 이제 9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식품위생법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 같이 공부할 거고, 뒤에 학교급식법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물론 자세하게 다 볼 거예요. 출제되어 있는 부분들도 볼 거고. 그런데 여기 앞에 식품위생법은 꼭 반드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법의 분류와 시행체계에 대해서 볼게요. 법의 분류와 시행체계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용어들 자체가 생소한 것들이 있죠.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볼 법률들,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체계를 볼게요. 자, 제일 위쪽에 이제 헌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법보다 가장 제일 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에요. 우리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은 식품위생법,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들, 아니면 또 학교급식법, 조금 전에 했던 영양관리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여기 있는 헌법보단 다 낮은 법률들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큰 법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바로 밑에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법률은 법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어예요.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법부터 같이 진행할 거죠. 그럼 식품위생법을 예로 들어서 보면 식품위생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여기 전체의 가장 큰 틀이라는 거죠. 자, 얘는 법과 동일어로 일단 이 법 자체, 그러니까 요 앞에 식품위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식품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들어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요거에 관한 가장 큰 틀을 적어 놓은 게 법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단어들 우리 이제 계속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은 큰 틀이라고 했죠. 그럼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세세하게 많이 적어 놓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큰 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적어 놓은 사항이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법 밑에는 시행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 내용들이 적혀 있겠죠. 자,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고 적어놨어요. 시행령.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 자, 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건 상세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건 또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틀이라고 했죠. 그걸 시행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적어 놓은 걸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이걸 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센치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사소하고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적어 놓은 상세 규정, 자,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 시행령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법과 시행령과 그리고 시행규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그 다음 요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행정기관의 세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고시는 시행세칙, 각종 고시라고 해서 이거는 행정기관의 장이 있죠? 그럼 그 장이 이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시라고 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는 해서 여기에 딱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식품위생법 내에도 식약처장이 고시해 놓은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률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 놓은 내용들, 자 이런 것들도 법률 내에 법 내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있는 시행규칙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별표들 이런 것들을 고시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얘기한 법의 분류, 시행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교재 182페이지에 보면 식품영양 관계법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정과 시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과 지금 이 내용들 참고해서 법의 체계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의 조문 체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요것도 우리 봐야 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책을 보거나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재들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쓰이는 요런 문자들, 숫자들, 이거 체계가 좀 달라요. 우리 보통은 이제 1,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괄호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이렇게 해서 보통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누어서 밑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법은 요 체계에 따라서 조문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 1조라고 되어 있는 이 조가 가장 큰 거예요. 조라고 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 밑으로 항, 호, 목. 자, 이런 체계로 조금씩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1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내용 바로 밑에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으로 원문자 1, 2, 3, 자, 이렇게 들어가요. 아, 지웠네요.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건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로 할 거면 괄호 1,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1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지금 1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원문자 1, 그러니까 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걸 이제 그래서 1항, 2항, 3항. 자, 요렇게 부르고 요걸 또 세분화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호, 2호, 3호. 자, 이렇게 호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법의 조문 체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 이렇게 호로 되어 있는 요걸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 요거는 가나 다 문자로 기억하는데 요거를 가목, 나목, 다목이라고 해서 목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 있는 조항, 호, 목이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이제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이 법률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 다시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몇 페이지에 있는 몇 항,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 몇 항, 몇 호, 몇 목을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좀 자세하게 처음에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하면 이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 못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나 항이나 호, 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문 체계들 기억하세요. 자, 예시로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목까지의 이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항인데, 일단 식품위생법 제5조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조가 있죠? 그럼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1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항의 내용들이 쭉 있고, 그리고 요걸 또 설명하기 위한 거, 자, 우리 이거 호라 그랬죠? 1호. 그리고 요걸 또 설명하기 위한 가나 다목,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법의 조문 체계가 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읽고 어느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어떻게 큰 틀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건지, 요거 이제 같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법을 어떻게 볼 건지, 요거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요 밑에 요 내용 때문에 우리 법을 좀 보기가 힘든데, 요거 어떻게 볼 건지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큰 틀을 먼저 봐야 돼요.
법은 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이 있고 그 밑에 계속 호, 목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면 제일 위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래쪽을 쭉 읽어나가다가 내가 뭐라고 앞에 무슨 내용을 읽었었지? 라고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큰 틀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 우리 핵심 단어들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쭉 읽으면 거기 있는 각각의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 그 단어들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든지 아니면 별표하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형광펜이나 여러분들 색펜 같은 것들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한번 쭉 공부하고 난 이후에 정리할 때 그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펼쳐가면서 보면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내가 공부한 거 이거 이제 알 수 있겠죠. 법은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표시를 해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핵심 단어 표시 꼭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 괄호가 있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이거 이제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자, 우리 법에 제일 많은 게 괄호 그 다음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제일 많아요. 자, 이게 예외 조항이나 아니면 또 뭔가 제외해야 되는 조항 포함되어 있는 조항 이런 것들을 요 안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 괄호 같은 경우는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문장 원래 있는 원문장보다 더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는데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괄호를 빼고 읽을 거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내가 수업할 때 괄호 빼고 읽으면 그것도 잘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괄호만 읽을 거예요. 자, 괄호만 읽어서 괄호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사항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있는 문장대로 쭉 넣어서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 괄호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만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괄호 안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조항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외 조항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인데 자,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요거 우리 읽는 방법 제일 첫 번째 괄호 빼고 읽을 거라고 그랬죠?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자, 이게 그러면 일단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큰 틀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괄호만 읽어볼 거예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제외한대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읽어보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이긴 한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제외한 음식물. 자, 그걸 말한다 라고 우리가 틀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요거는 괄호 중에서 가장 짧은 거예요. 보통은 이 괄호라고 하는 게 두 줄, 세 줄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 있는 그 틀을 기억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책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게 묶여 있어요. 이걸 묶어서 같이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은 가장 큰 틀이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으면 이 법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수업을 할 거니까 하나하나의 법률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부분들을 하나씩 다 표시해 놨어요. 우리 이 식품영양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9문항 출제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9문항 출제되어 있는 이제 파트 범위들을 보면 좀 많이 퍼져 있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들은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하나씩 다 찾아서 우리 기출 문제들이 오픈되어서 나온 그 해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모든 기출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규칙 4조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2020년과 2024년에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해서 요 기출되어 있는 요 부분들
요 부분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요점 정리 보다가 요런 게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는 꼭 별표 치거나 아니면 기출이 됐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시들을 꼭 따로 해야 되겠죠. 요거 중요한 건 기출됐던 부분들은 또 다시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법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부분들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꼭 확인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법에 관련되어 있는 좀 앞에 시행 체계나 또 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용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진행했어요. 법은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좀 있기도 하고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들 우리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반복하면서 또 얘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18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 첫 번째 나와 있죠.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같이 묶여 있어요. 법률 중에 가장 큰 법이고 식품 중에 가장 큰 법이고 13장과 102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3개의 장이 있고 그리고 1조부터 2조, 3조에서 13장 끝날 때는 102조 다 이렇게 끝나요.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총칙부터 마지막에 벌칙까지 있는 요 내용들 중에 아까 우리 영양사 국가고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라고 고시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식품위생법 내에는 총칙, 식품 등의 기준 규격과 판매 금지 자 그리고 영업 파트에서 영양사와 종사원의 준수사항 그 다음 조리사 그리고 집단급식소와 식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 여기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중에 내가 여기 조리사에 벌써 별표를 쳐버렸네요. 자, 여기 조리사 파트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요 파트 갔을 때 조금 더 힘주어서 우리 같이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내용들 보면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것들은 여기에 실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이제 빼고 여기 있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사실은 법은 말 그대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약간 우리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잘라놓은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잘라놓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앞뒤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내가 일부러 법률을 찾아서 적어 놓았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좀 적어 놓고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1장의 총칙부터 봅시다. 자, 이제 제일 먼저 1조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이거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학교급식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모든 법에 헌법에 나와 헌법 이하에 있는 모든 법들의 전부 다 1조는 목적이에요. 헌법도 1조는 목적이에요. 자, 이 법을 만든 이유에 대한 이 얘기가 가장 제일 처음에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은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적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용어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자 그리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4개죠. 자, 이것도 내가 수업하면서 좀 몇 번 얘기할 텐데 지금 목적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오지선다죠. 그런데 오지선다인데 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나 아니면 5개 보통 4개 이상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문항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4개 되어 있는 거에 나머지 하나 이렇게 같이 5개의 보기를 주고 그중에 이게 아닌 것이나 틀린 것 이런 것들 내는 게 우리 위생법에서는 위생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나 5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 요거 계속 내가 중요하다 꼭 알아둬라.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넣어가지고 섞어서 고를 수 있게 되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계속 할 테니까 여기 지금 4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조의 정의를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벌써 2조부터 보니까 위에 노란색 네모칸이 엄청 많이 나왔죠. 자, 식품위생법은 정의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어떤 법들이든지 일단 목적은 그 법을 전체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 정의에 있는 내용은 이 법 내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정의예요. 자, 우리 지금 2조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 정의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185페이지까지 쭉 해서 15호까지 있죠?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 더 껴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 16가지 정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16가지의 내용이 식품위생법 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내에 있는 이 정의들, 각각 단어들은 꼭 다 알아둬야 되겠죠. 위생법 전반을 다 보려면.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20년, 21년, 22년, 24년, 25년 자 이렇게 5번, 최근래에 5번이나 출제됐었어요. 보통은 정의를 묻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25년에는 좀 특이하게 각각의 정의들을 이제 5개 문항에 넣어놨어요. 5개 보기에. 그리고 그 중에서 올바른 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정의는 반드시 딸딸딸 외워둬야 돼요. 문항 이제 여기 있는 요거 단어들 틀린 거 없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정의는 이렇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언제든지 또 나오겠죠. 우리 아마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식품의 정의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괄호 빼고 읽었어요. 자, 그 다음 모든 음식물인데 괄호에 보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들을 우리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약사법에 의해서 우리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 제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의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이긴 한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제외돼요. 자, 이거 25년에 보기 중에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라고 보기에 나왔었어요. 틀렸죠. 그래서 걔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합쳐서 그래서 각각 정의들을 표현해주면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의는 보통 이렇게 별표 쳐놓고 다 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식품의 정의는 우리가 그래도 식품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 2번째 식품 첨가물. 자,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착색, 감미,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해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들. 자, 이런 걸 식품 첨가물이라고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식품 첨가물, 요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식품 첨가물, 자, 요것도 우리 25년에 보기로 해서 요거는 아예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게 답으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우리 보기 중에 나와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괄호가 있죠? 괄호 내용, 요 우리 법률 내는 다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자, 여기 보세요.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까지 포함이 된대요. 자, 원래 첨가물이라고 하는 건 첨가하는 거죠. 첨가물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과정 중에 감미나 착색이나 표백 또는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첨가하는 것만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기구나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때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것들도 첨가물에 속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내가 이렇게 포장해서 내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낼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이외에 만약에 얘가 유통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식품에 있는 기구나 용기, 포장 이런 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만약에 옮아갔어요. 그럼 나중에 걔를 검사했을 때 이런 물질들이 검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여기에 원래 첨가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 물질이 나왔어?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아갈 수 있는 이 물질들도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알아내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제 위험성들이 있으면 이것까지도 여기에 포함해서 식품 첨가물이다라고 하는 걸로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거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까지 전부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기 중에 나와서 이제 우리 요거 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분해 반응 외라고 되어 있죠. 특별하게 분해 반응 외라고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보통 뭐 산화환원 반응이나 아니면 중합 반응이나 뭐 이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만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 쓱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캐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꼭 밑줄을 치고, 그리고 이런 예외 조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야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 봅시다. 자, 기구가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이유는 기구는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기구에 관한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기구에 관한 것들도 출제가 좀 제법 많이 되고 2020년에 우리 출제된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좀 자세하게 봅시다. 자, 기구란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다음 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가목과 나목이 있어요. 자, 여기 다음 각목 하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단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거 먼저 볼까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자, 위생법상의 기구예요. 그 다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그리고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자, 이런 것들 전부 위생법상 기구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렇게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 요거 그냥 잠깐 먼저 볼까요? 자, 소분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제 식품위생법상 요 소분할 때 쓰는 것들도 기구에 속하는데, 소분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여기 내려놨어요.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거, 자, 이게 소분이다라고 하는 거, 소분의 정의를 요거 내려놓은 거라,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기구는 위생법상 가목과 나목에 있는 게 기구인데, 자, 그런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상 기구예요. 그러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 이때 쓰여지는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것들은 다 위생법상 기구라,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식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닿아 있는 그릇, 뭐 이런 거 우리 전부 다 기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괄호가 있어요. 요만큼의 이제 괄호가 있어요. 이만큼. 제외라고 되어 있는, 길죠. 괄호가 굉장히 긴데 여기 있는 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다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같은 경우는 박피기 아니면 도마, 밀봉기, 음식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전부 다 기구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자, 이런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제외예요. 자, 이런 거 어떤 거냐면 그물이나 홈이나 삽 같은 거, 자, 이런 거 우리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 채취할 때 쓰는 거죠. 그물 같은 경우도 그냥 채취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회로 떠서 이렇게 먹거나 하는 거니까 식품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래요. 홈이나 삽 같은 것들도 땅에서 무언가를 파서 그 자리에 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도 식품위생법상 기구가 아니래요. 자, 내가 지금 계속 식품위생법상 기구다, 기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기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생법상에서는 기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그 다음 여기 위생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생용품은 세척제나 아니면 일회용 컵,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뭐 일회용 행주, 그리고 또 물티슈, 자, 이런 것들은 기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 식당에 쓰는 것들을 보면 이거 전부 다 식품에 닿게 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위생법상은 기구가 아니에요. 얘는 위생용품관리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법의 규정을 받는 거라서 위생법상은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일회용 여러 가지 물품들, 포크나 와이프 같은 거 우리 배달 음식 하면 굉장히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물티슈나 행주 같은 거 전부 음식할 때 그리고 또 식품을 다룰 때 전부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구에 포함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생용품관리법에 의해서 기구고 식품위생법 간에서는 절대 기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구인 것과 기구가 아닌 것들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걸 보기 중에 같이 섞어 놓으면 이게 기구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나도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요거 적어서 기구인지 기구 아닌지 반드시 판단할 수 있게 해놓고 요점 정리 끝나고 우리 문제풀이 여러분들 같이 볼 때 그때 문제풀이에 보면 이거 기구에 관한 얘기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럴 때 헷갈리지 않게 잘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 반드시 잘 적어 놓고 기구의 정의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용기 포장.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앞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니까 우리 요 내용들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용기 포장이라고 하는 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자, 이런 거 전부 용기 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상태 이외에도 얘를 배달할 때 쓰거나 아니면 또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것들 이런 거 전부 용기 포장이라고 해서 위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5의 2에 공유 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법률 자체는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어요. 한번 볼까요?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요즘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게다가 식품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자,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거. 자, 이게 일단 공유 주방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를 갖추어 놓은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는 건 일단은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유가 되냐면 일단 여러 영업자들이 하나의 시설 놓고 거기서 공유하는 거. 이것도 공유 주방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영업자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유 주방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게 사용할 수 있는을 없는으로 바꾸어서 이제 2025년에 보기로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공유 주방은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6번째, 6호에 위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위해의 정의, 또 알아두세요. 정의는 다 중요해요. 우리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좀 심심하거나 할 때 꼭 반드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정의는 계속 우리가 되새기고 꼭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9번째 9호의 영업. 자, 영업이란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자, 이때 이런 업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 자, 이런 것들은 제외한대요. 여기 있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관해서 이만큼까지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해서도 이만큼까지의 전부 다 요걸 전부 영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 이건 자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니까 이하 2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요 용어도 우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식품 제조업 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요 등 이후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거에 무슨 뜻이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부터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하는 요 판매까지 하는 이거 전부 다 이걸 다 영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등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로 끝내주는 거예요. 식품 제조업 등 하면 이만큼까지의 내용을 전부 포함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걸 이제 보는 거고, 법률 조항에도 어떤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내용들에 거기 있는 그 하나의 단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항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등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써주는 거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전부 영업인데 이 경우에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유하는 영업.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이 내용은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게 법률 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같이 포함되어서 첨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호의 영업자. 영업자란 법에 따라 영업 허가, 그리고 또 영업 신고를 한 자, 영업 등록을 한 자, 자, 이 사람들을 전부 영업자라고 말한다. 자, 이때 허가와 신고와 등록은 조금 달라요. 무게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허가는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영업 신고와 영업 등록은 했다라고 되어 있죠. 받는 것과 한 것, 이게 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식품위생이 관련되어 있는 정의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12호의 집단급식소. 자, 집단급식소는 아까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게 한 5번 정도 출제됐었다 그랬죠? 그 중에 2번이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출제됐었고, 그 다음 2025년에 집단급식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뒷부분에 위생법 뒷부분에 가면 집단급식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2문제도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거의 매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의 매년 정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지금 일부러 우리 지금 교재에도 이렇게 정의로 되어 있는 거 이외에도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표현해 놨어요. 자, 일단 책에 있는 그대로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 그리고 그 밖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까지 전부 포함이네요. 자, 이만큼까지 전부 해서 우리 요만큼의 내용을 그 집단급식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시행령 02조라고 되어 있죠. 집단급식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다라고 해요. 요거 알아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자, 여기는 이 정의랑 그 다음에 시행령 2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 요거를 전부 다 이제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아래쪽에 있는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집단급식소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집단급식소 일단 범위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한다. 자, 그리고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계속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인데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집단급식소에 속해요. 자, 이거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다 읽었죠. 이 너무 많은데 읽은 이유가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 같이 넣어서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것 아니면 또 집단급식소에 속하는 것 이런 거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요 2회에 다 출제됐었어요. 자,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속하는 요런 단체들 그리고 요런 범위들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단어랑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다수인인데 이걸 불특정 다수인이다 라고 해놓고 우리 요거 이제 고를 수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단어 내에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서 그래 보기로 출제해놓고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도 여기 밑에
우리 지금 네모칸으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내용들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13호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해서 볼게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거 지금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QR을 찍거나 바코드를 찍으면 그게 어디서부터 어느 농장에서 왔고 어느 이제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차를 타고 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왔다 몇 월 며칠에 왔고 얼마나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죠. 이거 전부 다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력 추적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식중독.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자, 감염성 질환 그리고 또 독소형 질환 우리 이거 위생할 때 같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자, 이것도 2025년에 요것도 이제 보기 문제로 나왔었어요. 집단급식소의 식단이란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명,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그리고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조리 인력은 뭐 같이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보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나왔었으니까 여기는 내용들 자세하게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긴 정의에 대한 얘기까지 다 봤는데 여기 이만큼의 이 정의 내용이 이제 식품위생법 전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의는 꼭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3조의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내용 볼게요.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전부 포함이에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기구 및 용기 포장. 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18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규칙에서 별표 1이라고 해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자, 요 내용 이제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긴 한데 각호의 내용들을 한 번씩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보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저장, 조리,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호에 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뭐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자, 이런 곳들의 내부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또 여기 냉동, 냉장 시설에 관리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여기 냉동, 냉장 시설, 또 운반 시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줘야 된다. 또 식품이나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모, 그리고 마스크,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을 해서 개인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자,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너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제조, 가공, 자, 수입품 전부 다 포함해서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 자,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부터 이만큼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라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받지 않고 또는 신고 안 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 판매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포장을 뜯어서 분할 판매하는 거 우리 이제 소분업이라고 하는데 그 소분업은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원래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뜯어 포장 판매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규정상 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장을 뜯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7호.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이런 큰 이제 급식, 집단 급식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죠. 요즘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죠. 색깔을 구분한다든지 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 기한이 경과된 식품.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소비 기한이라고 하는 요 단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우리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저 단어도 우리 알아두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첫 시간 요점 정리 앞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해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진도 많이 나가지 못했더라도 우리 용어 정의에 대한 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할 내용들보다 이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을 개요를 한번 쭉 살펴본 거니까 다음 시간 제2장의 식품과 식품 첨가물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법 내용들 차분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